안녕하십니까. 장 좋은 내과의 박동균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이 누구나 느끼는 가벼운 증상서부터 어떤 심각한 질환의 어떤 숨어있는 사인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단순히 많이 먹어서 위가 아픈 거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얼마 먹어야지 밥을 그만 먹어야 되나, 그런 뇌 신호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불량의 양면성,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증상이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서부터 매우 심각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소화불량이라는 단어랑 어떤 의학적인 용어에서의 소화불량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 의사랑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어떤 의미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은 소화불량을 느끼는 기전입니다. 이제 소화불량 또 배가 거북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환자분들 많은 부분이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랑 어떤 질환, 또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위치랑 장기 위치가 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어 병을 좀 잘못 이해하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략하게 우리 위랑 장은 어떤 상황에서 불편을 느끼느냐, 소화불량이라고 느끼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는 게 소화불량의 정확한 원인과 대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의 다양한 원인, 그리고 소화불량을 어떻게 치료하냐, 또 특별한 질환이 아닌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증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의 양면성입니다. 우리 굉장히 학창 시절부터 많이 보던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의 뒷모습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마귀 할멈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소화불량이에요."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증상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단순히 "소화가 안 돼요." 뭐 "속이 더부룩해요."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요." 또 의외로 "소화불량이다. 체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 중에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 어지럽다는 분, 구역질이 난다는 분, 심지어는 체했다는 거에 "체했어요."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면 체했는데요. 뭐 체한 거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 그래도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온몸이 아프다든지 뭐 답답하다든지 숨이 쉬기 힘들다든지, 그런 식의 의사들은 체했거나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상하지 않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사실은 이제 "소화불량이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증상 몸에서 나타난 증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은 누구나 느끼는, 뭐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식사하실 때 느끼는 증상서부터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슴이 아파요."라고 시작하신 분들은 뭐 심장 질환인 경우 놓치지 않지만, 심장의 아랫부분이나 그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뭐 "목이 아파요."라고 얘기도 하고 "체했다."고도 얘기하고, 또 의사가 그런 "체했다는 거 또 소화불량이에요."라고 얘기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는지를 잘 파악하지 않고 '아 소화불량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진료를 시작하면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뭐 그런 폐색전증 같은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불량은 환자분이 소화불량이라고 가능하면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증상을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특정 질환명이 아니라 식사 후 상복부에 느껴지는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증상 자체를 자세히 기술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을 간단하게 소화불량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질환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거는 내시경이나 심장검사 그런 걸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최근 3개월 동안 식후 포만감, 조기 포만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타는 듯한 느낌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소화불량을 느끼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쪽 내용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거지만 먼저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으니까 내용 다 듣고 이제 설명 듣는 것보다 질문에 대해서 하나 대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내시경 검사 시 구역 반사가 심해 내시경 검사를 못했습니다. 구역 반사를 완화하여 위수면 내시경 검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 인후부를 건드리게 되고 우리 양치질 할 때 구역질 나듯이 구역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뭐 구역질 하는 것 자체가 내시경을 못하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 구역질을 하면서 본인이 내시경을 건드리거나 심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구역 반사 자체 때문에 내시경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반사는 상부 관략근을 통과할 때만 나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한테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만 참으면 이제 내시경을 대부분 시행할 수 있어서 구역 반사가 심해서 내시경 검사를 못했다는 것은 뭐 구역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뭐 2차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나 뭐 그랬을 확률이 있는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역 반사 때문에 내시경을 못하거나 지장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 혹은 젊은 남성 같은 경우는 구역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충분히 수면을 해서 구역 반사를 낮춘 상태로 내시경을 한다면 그런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 의가 시행하는 병원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상의하고 내시경을 한다면 굳이 환자분이 뭐 구역 반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런 거 없이도 내시경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요런 거를 전문으로 검진센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특별히 환자가 노력할 거 없이 내시경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뭐 내용이랑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강의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을 느끼는 기전입니다. 우리가 위장을 지배하는 신경은 내장신경인데 이 내장신경은 통증의 위치와 강도가 실제로 통증을 유발하는 장기와 그 염증, 상처의 정도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 같은 데는 이 상처가 난 만큼 아프고 정확한 그 위치도 알 수 있지만 내장신경은 그렇게까지 신경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도 좀 대략적이고 또 통증도 일반적인 피부에 가하는 상처 그런 거랑 무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으로 혹을 뗄 때 작은 칼로 위장 안을 자를 때는 통증을 거의 못 느낍니다. 하지만 가스를 많이 넣어서 위가 팽창될 때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위장관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 이상이 생겨서 약간 경련이 생기거나 그러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염이나 자극적인 어떤 음식물 때문에 위 점막이 자극되거나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밑에 감각 과민과 서로 연관이 되는데요. 아주 깊은 상처가 나서 천공되기 직전의 위 궤양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거의 위 점막이 아주 미세한 염증에서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화불량을 느끼고 속이 답답하고 느끼는 게 위가 좀 팽창되거나 이제 위 염증에 의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단 이제 정상적인 자극을 과하게 느낄 때 소화불량이라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불편한 게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소화 요소가 안 나와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화는 잘 되고 있고 위 염증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소화불량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 생겼다고 해서 소화제 먹고 뭐 한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기능성 문제입니다.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심각한 염증이나 뭐 췌장, 담도 쪽에 소화효소 쪽에 문제가 없음에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김밥 같은 걸 먹이고 이제 위 배출량을 테스트해 보면 보통 사람은 한두 시간 안에 위 음식물의 반 이상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3시간, 4시간 이상 그 위에 음식물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장 운동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 상태가 좋고 건강하고 소화력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빨리 먹어도 소화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이제 소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이 너무 높은 식사를 하면 그 당이 높은 것 자체 때문에 그 위 운동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만성 음주 상태가 되면 장 운동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이 습관 중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 생리적으로는 영양분이 떨어져서 이제 밥을 먹어라라는 신호는 보통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느끼는 어떤 배고픔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간식 배는 따로 있다 하는 것은 밥을 제대로 먹고 배가 불러도 매우 단맛, 당이 높은 것 그런 것을 먹었을 때 느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간식이나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성, 쾌락성 배고픔은 특히나 고탄수화물 그리고 빨리 흡수되는 거, 혈당 피크를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단 것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본인이 지금 느끼는 어떤 식욕, 배고픔이 정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뭔가 더 맛있는 걸 먹어서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 그랬는데 이제 소화불량의 원인입니다. 예, 소화가 안 된다가 이제 밝혀졌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소화 요소는 입에서 음식을 씹을 때 아밀라제도 나오고 위의 위산 자체도 단백질이랑 지방을 어느 정도 어, 분해하고 그다음에 담즙과 췌장액이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화 효소 자체가 모자라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한 만성 췌장염, 췌장암, 담낭 절제술 상태의 일부, 아주 고령 이러신 분의 일부에서는 소화 요소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소화 요소 문제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더 빨리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과식을 한 상태로 속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면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용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소화하게 될 뿐더러 소화하는데 적당한 시간이 소모돼야지 제대로 소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화제를 추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화가 되게 하면 포만감도 덜 느끼게 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화 효소 문제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화제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의학적으로 췌장 절제술이나 어떤 췌장암 그런 거로 확실하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화제가 다 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제가 급여로 인정 안 돼서 다 비급여인 것도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및 발효의 질가, 포드맵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많은 야채나 과일이 가스 생성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생성이 많은 음식은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은 일단은 좀 피하시고 가스가 적게 나오는 식이섬유나 과일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냉동식품 같은 거 많이 먹고 섬유질 섭취가 너무 적으면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오는데 이런 것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이제 그 만성질환 자체의 악화가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 파킨슨, 소화기 궤양 담석증 이런 병이 생기면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 자체를 오래 앓게 되면 그 질환에 의해서 소화불량도 생기고 이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 때문에 또 2차적으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 한 개 더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장 건강, 소화 능력은 관계가 있나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조화로운 활동이 되고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가벼운 달리기나 서양에서는 승마 그런 걸 하게 되면 장의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 자체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전신적인 혈액순환 같은 것도 좋아지고 장 운동이 활발하게 돼서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식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약간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평성보다 늘 있었던 소화 불량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한 운동, 극단적인 예지만 마라톤 같은 거를 하고 나서 이제 위장관 출혈이 있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실험적으로 그런 심한 운동을 하고 내시경을 해보면 미세한 장내 출혈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될 혈액이 근육으로 빠지면서 일시적인 혈액 순환 장애가 오면서 점막에 손상도 오고 당연히 소화 문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하거나 운동할 때 식사는 아주 흡수가 잘 되는
어떤 탄수화물 계통으로 먹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신체 활동의 밸런스 때문에 소화 능력에 좋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 자체는 소화 능력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아주 심한 운동, 아주 극단적인 운동은 평소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 자체는 소화 능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운동 자체는 소화 능력을 떨어뜨린다. 위나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 진행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과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소화불량의 치료 쪽에 대해서 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 아까 장내 미생물과 소화불량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지금 세계적으로나 뭐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핫 이슈이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갖고 있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기면 발효에 이상이 생겨서 가스가 생기고 배가 팽만하게 됩니다. 아까 위에 기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가 팽만하면 소화불량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팽만이 자꾸 반복되면 장에서 복부 팽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소화불량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불균형이 생기면 실제로 가스가 많이 생기는 면도 있지만 작은 가스에도 조금만 가스가 생겨도 불편함, 소화불량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에서 운동성을 조절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숏체인 팻 애시드라고 좋은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것은 장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생기면 나쁜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물질 등으로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장 운동을 불균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협응이 깨지면서 소화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를 좀 나쁜 장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요 세포벽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테리아가 죽게 되면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장내 미세면증을 일으키고 또 장과 장 사이에 세포 간의 간격을 벌려 놓음으로써 장신경의 민감도도 증가하게 하고 또 장내 나쁜 성분들이 장을 통과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내 나쁜 미생물이 많게 되면 염증 자체로 소화불량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가 있지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잘 갖추고 있는 데서는 좋은 물질도 나오고 나쁜 물질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식이섬유를 안 먹거나 과하게 지방을 흡수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런 문제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에서 부교감신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장의 활동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직접 뇌에 가서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장으로 분포하는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소화력이나 장운동이 떨어지고 장운동이 떨어지면 장내 미생물의 부조화가 생기면서 나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다시 마음을 우울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그런 것이 계속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화불량과
어떤 여러 가지 민감성 질환에 있어서는 장이랑 위의 어떤 적절한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에 많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 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뭘까요? 단순히 배탈이 잘나서 화장실을 자주 가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까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그냥 우리가 나는 장이 좀 민감한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배탈이 많이 나. 화장실 자주 가는데 라고 이제 자기는 과민성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뭐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배제되는 진단입니다. 일단 3개월 이상 이제 복통이 지속되는데 이 복통이 대변 활동에 영향을 받는 복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 활동 이후에 어느 정도 복통이 감소해야 되고요.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장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장에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랫동안 장 배탈이 잘 나시는 분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이것이 3개월 이상 진행되면 다른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래도 다른 질환이 없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한수님의 어떤 질문인데요. 비빔면 같은 음식을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 첫 끼로 기름지거나 매운 걸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요. 소화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소화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비빔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탄수화물이고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피크를 일으킵니다. 그런 면에서 면 자체의 국수는 이제 혈당 피크를 일으키고요. 혈당 피크 자체는 장 운동을 급격히 자극하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화 효소 같은 거는 떨어뜨리면서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빔면은 매운 양념이 들어가는데 그 양념은 매우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합니다. 이 비빔면 자체의 어떤 당분 또 소스에 들어있는 어떤 단 성분이 아까 말한 급격한 당 피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매운 것 자체도 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급한 설사나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끼는 자다 일어나서 아직 소화 능력이나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을 먹어도 이제 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젊고 이제 소화 능력이 좋았을 때는 뭐 고당이 들어오던 단계 들어오던 장이 다 알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아침 첫 끼에는 이런 걸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힘들 수 있고 가능하면 점심이나 저녁 때 드시는 게 좋고 비빔면에 단 거, 매운 거, 탄수화물, 차가운 거 그런 것들이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장이 그냥 무조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내보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해 보려고 애썼는데 당이 올라가고 또 매운 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2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그런 거는 어떤 감당을 못해서 확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밥을 먹으면 바로 체하고 머리 아픈 게 반복됩니다. 가스모틴 정을 먹어도 머리가 아픈 건 지속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 운동이 매우 떨어지거나 부조화스럽게 이루고 소화효소 분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장이 움직이지 않고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생기고 위를 많이 팽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 쪽이 자극하면서 머리에도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스모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했을 때 먹었을 때 다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음식 소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작동한 그 부교감 신경을 통한 뇌의 어떤 자극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일단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안 움직이고 그러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두통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능하면 뭐 컨디션이 괜찮으면 물 정도만 먹고 금식을 하시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은 탄수화물이 제일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섬유질 순입니다. 탄수화물도 이제 정제가 잘 되는 탄수화물, 아까 말했던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그런 당이 올라가는 그런 탄수화물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는 그냥 굶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면 현미나 콩, 뭐 잡곡 말고 흰쌀밥을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이제 몸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반찬은 거의 간만 할 정도로 조금씩 넣어서 평소에 드시던 양의 한 30% 줄여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체하거나 머리 아픈 것도 미리 예방하게 됩니다. 일단 체하고 머리가 아프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아예 좀 굶든지 아까 말한 탄수화물을 밥을 꼭꼭 씹어서 반찬은 최소화하는 식사를 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강의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의 관리와 치료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소화불량은 양면성이 있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큰 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는데 자기 체중의 10% 이상 6개월 안에 빠진다든가, 피 검사를 했더니 철분이 모자라는 빈혈이 있다든가, 소화불량이 오면서 구토가 반복적으로 있다든가, 대변 색깔이 짜장면처럼 검은 색깔이던가, 혈변을 본다든가, 소화불량과 동반되는 통증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뭐 위암, 췌장암, 담석, 소화성 궤양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뭐 좀 언급은 안 했지만 단순히 소화불량인데 동반돼서 약간의 숨참이나 가슴 답답함, 또 어지러움 같은 게 동반되면 요 소화불량이 심근경색,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소화불량이 오면 그런 병의 합병증으로 협심증이 생겼나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소화불량의 관리는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소화제 먹고 장운동 활발하게 하는 것을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혈당 관리가 안 됐거나 혈압 조절이 안 됐거나 어떤 기본적인 질환이 악화돼서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질환 자체를 관리하면 소화불량은 2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질환이 악화돼서 생긴 소화불량을 질환 관리는 안 하고 소화불량만 치료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췌장염, 알코올성 간질환 그러신 분들은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면 질환 관리, 식생활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식을 하는 것이 안 좋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그리고 좀 소화 안 되고 답답한다고 그냥 물에 말아서 꿀떡꿀떡 삼키시는 분이 있는데요. 다양한 물이 들어가면 밥알이나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가고 이것을 위에서 다 이제 그거를 분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산의 역할이 필요한데 위산도 희석되고 여러 가지 소화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소화력이 좋고 건강하신 분이 급해서 후떡후떡 넘기려고 물이랑 말아서 먹는 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소화가 안 된다고 혹은 습관적으로 물과 같이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물 한 잔 먹어서 장을 좀 활발하게 하고 운동 가볍게 하고 밥 먹을 때는 밥을 꼭꼭 씹어서 음식이랑 같이 목이 안 넘어간다면 오래 씹으면 침이 나와서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오래 씹어서 소화 효소랑 침을 잘 넘겨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먹고 이제 목에 있는 음식이나 그런 걸 내리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드시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많은 물과 드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고지방 식품, 고당 식품, 초가공 식품 자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장 운동을 떨어뜨리고 또 비만이나 그런 것과 연결되면 역류성 식도염, 뭐 지방간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런 고지방, 고당식, 초가공 식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뇌가 이 시간쯤 되면 음식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고 장 운동도 좀 세팅이 되고 소화 요소도 준비하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소화불량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너무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 많이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포도맵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사과가 항산화 물질도 있고 노화 방지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도 있고 껍질까지 먹으면 더 좋긴 하지만 가스는 많이 발생시키고 위염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염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이 몸에 많이 좋긴 하지만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요. 우리가 위에 좋다는 양배추도 위에는 좋은 성분이 있지만 또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가스를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소화를 못 시키고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시키면 뭐 배탈 났을 때 산삼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음식을 좀 줄이고 먹고 싶다면 뭐 딸기, 고구마, 양상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배가 아파오는 것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혼잡한 경우 더운 곳 갔을 때 요것도 과민성 장증후군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소화기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 자체가 장 자체의 민감도나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쓰는데 그런 약이 이제 항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쓰는 약과 동일합니다. 용량은 떨어지고 그래서 요 정도 증상이면 경험 많은 소화기내과를 방문하면 과민성 장증후군 약 처방에 원래 이런 정신과 약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방귀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요.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섬유질 성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방귀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줬던 그 표를 보고 본인의 소화 능력에 좀 보다 더 많은 양의 어떤 섬유질을 먹었나 아니면 그 과식을 했나 또 고포도맵을 먹었나 확인하시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음식물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뭐 여건은 이제 나이가 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다 보니까 몸에 좋은 음식, 심장에 좋은 음식 드신다고 섬유질 많은 것들, 견과류, 잡곡 같은 거 드시면서 가스 많이 나와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이 가스가 많이 나온 게 있고요.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배가 불편하면 좋은 성분이 흡수되지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고포도맵을 좀 제한한 식사를 할 거를 권장드립니다. 강의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의 관리와 치료를 보면 약물에서
위점막을 자극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먹는 뭐 생리통, 두통, 근육통, 감기 때 먹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뭐 우리 뭐 브루펜 뭐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아스피린, 뭐 스테로이드, 또 고용량의 비타민 C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을 억제하는 약들 속 쓰릴 때 많이 먹고 그냥 소화불량일 때도 많이 드시는데요. 위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단백질이나 지방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억제해 버려도 이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민성 장, 또 소변 자주 보는 거, 호흡기 질환 있을 때 항콜린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항콜린제를 사용하면 장 운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 항우울제, 항히스타민, 마약성 진통제 등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먹게 되면 처음에는 설사를 하게 되지만 장 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위겁이나 마운자로 자체는 이거의 역할 자체가 장 운동을 좀 떨어뜨리고 소화효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유발해서 이제 식사를 덜 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조합될 때 그러니까 소변 잘 못 보고 불편해서 약 먹으면서 우울해서 항우울제 먹고 뭐 감기약을 먹었다. 이런 경우는 소화불량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이런 약을 조합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조합하는 경우에는 장 운동 활발하게 하는 약을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산 억제제랑 철분, 칼슘 먹거나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인데요. 진통소염제랑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먹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의 관리와 치료는 반대로 위장관 운동 촉진제, 아까 말했듯이 장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저용량의 항우울제를 써서 감각과민을 조절하고 소화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큰 이상이 있나를 봐야 되지만 무시하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화불량은 대부분 간단히 해결되지만 위험 사인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소화불량을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뇌와 위장 간의 신호가 맞지 않고 과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안심하시고 음식 조절, 운동 등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질문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품을 먹고 머리가 아프는데 락토프리 제품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이제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분은 유산균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유산균은 일시적으로 장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을 반드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먹었을 때 불편한 게 락토즈가 분비가 적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유제품 자체에 대한 에서 그런 생기는 미생물에 대해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나 우유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이렇게 불편하고 락토프리 먹어도 불편하신 분은 굳이 유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고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편한 것은 회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